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클리 테스트 오늘 공부했던 거 가지고 복습을 한번 해보면 28의 문제였네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 분류체계 또는 세부의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 있나요? 해당하나요? 네, 해당하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도 해당하죠. 그러나 기타는 있다 없다? 기타 없다. 기타가 대표적인 게 리을이겠네요. 그죠? 네, 아파트는 주거용 맞으니까, 사무용은 비주거용 맞으니까 리을만 정답일 거고요. 2번,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고 복합 부동산.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들이다. 1. 경제적 개념과 물리적 개념에 속하는 것을 각각 나눠봐라. 자본 경제적, 소비 경제적, 공간은 물리적, 기술적, 생산요소 경제적, 자연 기술적, 물리적, 자산 경제적, 위치 물리적, 기술적. 네. 다음 4번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 획지는 뭐예요?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 그 다음 후보지 이행지 중에서 임농택 상호간에 나왔으니까 보나마나 후보지.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나아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있고 없고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으나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나아지라고 한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이 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뽀로락 포락지. 연립주택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다색이니까 공동주택이니까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가 맞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예죠. 4계층보다 높으면 5계층 되는 순간 아파트로 바뀌는 거죠. 네. 9번 법률적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고르시오. 660제곱미터 이하래. 그러니까 연립은 아니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래. 그 다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거 나오는 순간 다중주택 골라야죠. 취사 시설이 없다. 그 다음 토지시장을 불안전 경쟁시장으로 만든다. 불안전 경쟁시장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독점시장, 과점시장인데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이 가능한 거죠. 여러 개, 그와 비슷한 것들이 다수로 존재한다면 불안전 경쟁시장이 아닐 텐데 공급하는 사람 하나다. A동, 101동, 101호는 딱 하나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증성, 부중성, 부동성. 부증성 때문에 생기는 거죠.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나왔으니까 고정되어 있다. 부동성.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다 기출지문들. 네. 다음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안 된다. 영속성에 의하면 감가라는 건 의미 없다. 따라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고 완전 비탄력적이지만 경제적 공급,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용도의 다양성, 이용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 늘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공급의 공급 곡선은 토지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14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어떤 것을 의미한다. 집약화. 이거 새로 생기지 않으니까 집약적으로 써야 되겠죠. 공급을 곤란하게 하고 소유 서로 가지려고 한다. 그것은 당연히 부증성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고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가 된다. 다른 거로 바꿀 수 없다. 그런 뜻이겠죠. 서울의 레미안, 제주도의 레미안이 틀리다. 네, 이거는 개별성, 부부, 연계인.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가능하다. 제약이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제약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여러분 갖고 있는 건 없어요. 34회 기출문제예요. 34회 기출문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본 과정 공부한 것으로 34회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쉽기 때문에. 가장 쉬워. 부동산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수익성, 수급 조절, 시장 정보를 다 포함한다? 맞겠죠? 네, 상품,
소비재. 그 다음 밀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 요소. 맞나요? 틀리죠. 자산 맞나요? 틀리죠. 공간은 맞죠. 자연, 환경. 네. 그런데 생산 요소 자산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이런 거 그냥 맞추라는 건데. 네.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준부동산. 문제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지문으로 내나?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5번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도 포함되어 있고 지표도 포함되고 공중공간이 다 포함되지만 경제적 이익은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이라고 그랬죠? 전부 공간은 아니지만. 네. 따라서 답은 3번. 토지 관련 용어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의 해변 토지 장의빈이 아니라 그냥 빈지. 그 다음 택지와 경계가 인접한 경사면 토지 나왔으니까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익이 없는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실익이 없다고 그랬죠.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한다 했으니까 이행지 후보지. 이행지. 임농택 상호 간에 나왔으니까 후보지. 빈지 법지 이행지 후보지. 찾아라. 이거 못 찾겠어요? 아유, 너무 쉬운 문제죠. 땡큐 문제. 다음 하나 더 나왔다. 예, 이거는 33회에 나왔어요. 건축물과 관련된 주택과 관련해서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는 사계층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얘기했어요? 연립 한교동이 없다. 주택에서 다니까 연립이어야 되겠죠. 3계층보다는 높으니까. 예, 660 해당하고 취사설 다 있고. 다세대예요. 다가구예요. 연립이에요. 다세대죠. 예.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부 연계인 중에서 용도, 인문학적 성격은 용도의 다양성. 2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용도의 전환, 합병, 분할을 어렵게 한다.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어려움으로 토지 이용 집약화가 나온다. 부증성 맞죠? 네. 부동성.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인접성과 같이 부동성, 외부 효과. 영속성 나왔으니까 소보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고요. 개별성으로 인해 토지 완전한 대체가 제약된다, 가능하다. 제약이 된다. 34회 세 문제 나왔는데 세 문제 다 쉽잖아. 예, 총론은 오늘 공부한 거로 끝. 다음번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30분 정도만 잠깐 보고 끝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경제론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 공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나올 거 선택해서 지금도 양도 많이 줄여놨으니까 그 핵심 필수서 나오는 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집중해야 되고 반복해 주시면 예, 공부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 동안 또 오늘 4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집에 가서 한번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예, 실력이 매일 향상되실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 다 풀어보시리라고 생각되고, 그럼 같이 한번, 예, 위클리 테스트 2주차, 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물론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첨부되는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 예, 우리는 지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 맞죠? 유량. 그 다음에 실제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수요라고 했으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수요 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맞나요? 맞죠? 네. 주어진 가격수. 다음 유량의 경제 변수인 것은 유량 찾아라. 자산은 유량 저량. 어떤 시점, 오늘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 전부다가 얼마예요?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저량. 노동자 소득은 기간이 정해야죠. 월급, 연봉, 유량. 가계 소비도 유량이죠. 한 달간 얼만큼 소비했느냐, 1년 얼만큼 소비했느냐, 지금 너 얼만큼 소비하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그죠? 통화량은 지금 현재 얼마 돈 갖고 풀려 있느냐 이런 거니까 이거는 저량이죠. 자본 총량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나 주택 공급량은, 신규 주택 공급량은 한 달 동안 몇 채가 공급됐나요? 1년 동안 몇 채가 공급됐나요? 그런 얘기잖아요. 저 유량. 따라서 답은 미면 디귿 비읍. 다음 현재 우리나라의 총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한데 이거를 저량의 공급량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재고. 저량의 공급량. 근데 100만 채가 비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1500만 채에서 1400만 채는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주택 보유량, 그걸 뭐라고 했어요? 1400만 채. 이거를 저량의 수요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왜 유량이 아니에요? 신규 주택 몇 기간 동안 새로 취득한 숫자를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몇 채가 지금 다 살고 있는지 하는 건 이제 주택 보유량은 저량의 수요량이라고 얘기한다. 5번 해당 주택 가격 가격 변화래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 맞아. 그건 곡선 자체의 이동이야? 동일한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자, 자체 이동이 아니라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죠. 다음은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 찾으래. 수요의 변화라는 건 수요의 증가 혹은 감소야. 그럼 절대 될 수 없는 건 뭐예요? 수요의 증가 요인이나 수요의 감소 요인이 절대 될 수 없는 건 이 세상에 절대 될 수 없는 거 하나 있어. 하나. 그건 절대 될 수 없어. 뭐예요? 그 재화의 가격. 그건 수요의 변화, 수요의 감소 요인이 아니죠. 그건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감소, 수요량의 증가 요인이니까 가격, 해당 재화 가격 나오면 절대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될 수가 없어. 이건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않는 거 찾아야 되는 거죠. 않는 거. 그 정답이에요, 이거. 이거는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온다. 아파트 가격 변화는.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뭘 갖고 온다? 수요의 증가 혹은 수요의 감소를 가져온다. 대체재 가격이 오른대요. 같은 방향, 다른 방향? 대체재 가격하고 해당 재와 수요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동일. 수요의 증가 요인이죠. 수요의 증가하니까 곡선은 어떻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상향이나 우측이나 똑같죠? 같은 거 결과 그려보면 또 우상향이든지 우측이나 똑같.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대요. 수요의 증가 감소. 수요의 증가 요인이죠. 수요량의 변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나요? 아니면 선상에서 움직이나요? 기타 요인이니까. 기타 요인이잖아. 기타 요인이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나요?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나요?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이게 하락이니까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증가 요인이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어떻게 움직인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수요의 증가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물리적 공급 곡선은 단기적으로 토지는 어떻게 된다?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이지요?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생김새가 어떻게 된다? 수직선. 10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골라라. 시장 금리가 하락한대요. 감소 증가. 증가 요인이 되겠죠. 인구 감소. 감소 요인 맞네요. 실질 소득이 증가한대요. 증가 요인이 되겠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면 증가 요인이 되겠죠. 거래세율을 인상한대. 그러면은 수요가 감소되겠죠. 따라서 답은 미음이 되겠다. 수요 감소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 곡선 상의 이동. 곡선 자체의 이동. 수요 감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 오른쪽, 왼쪽 좌측으로 이동. 11번. 부동산의 초과 공급이니까 물량이 남아돌아. 임대료 상승 요인, 하락 요인 작용하며 초과 수요는 반대로 임대료 상승 요인, 하락 요인, 상승 요인 작용한다.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일부 철거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고량이 감소된대. 주거용 오피의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해당 지역 임대료를 상승시키나요? 하락시키나요? 이 얘기는 대체재잖아. 재고량이 가니까. 이 얘기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승한다는 얘기잖아. 대체재 관계에 있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재와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이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됐다 그렇죠? 네, 복합적으로 나오면 조금 헷갈려요. 네, 그러나 한번 읽어보면 아, 그 뜻이구나라는 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피스텔 재고가 줄었다 그 얘기는 오피스텔의 가격은 올라가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오피스텔은 대체재니까 해당 재화 수요량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해당 재화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러면 증가한다. 이 얘기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대체재 가격 때문에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했다. 곡선 상의 이동, 곡선 자체 이동. 아니라니까. 곡선 상의 이동은 그 재화의 가격이지 지금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니잖아. 다른 놈의 가격이잖아. 다른 놈의 가격이니까 무조건 이거는 자체 이동이다. 자체 이동. 자체 이동. 네. 그거가 지금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틀려도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13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두 개가 다 증가했죠.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 폭의 증가에 의해서 결정되죠. 어떤 게 더, 어떤 게 덜 나오면 알 수 있죠. 량은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증가하는 거. 두 개 다 증가하니까. 13번 다시 보면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한대요. 균형 가격 상승 여부는 어떤 게 더, 어떤 게 덜 있어야지 결정이 되고. 맞아. 양은 두 개 다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확실하게 균형량은 증가한다. 14번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하락시키는 요인 14번 이거 좋은 문제예요. 16회 하락시키는 요인은 수요 감소 요인만 찾을 게 아니라 공급의 증가 요인도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건 대체재 주택 수요의 감소는 해당 재화 수요 감소 요인, 증가 요인. 증가 요인이죠. 대체되는 놈. 콜라가 수요가 떨어지니까 사이다 수요는 증가하잖아. 이건 증가 요인이니까 틀렸지. 리은은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됐으니까 하락시키는 거 맞네요. 하락시키는 거 찾아야 돼. 이거 지금 이거는 틀렸죠. 수요를 증가시키죠. 환경이 개선되면 아파트 수요 더 증가되니까 가격을 이거는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건설기술 진보로 생산성이 향상됐대요. 공급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요인이니까 그거는 균형 가격의 하락 요인에 해당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디귿도 찾으라는 얘기고. 리을은 가구 소득이 증가한대요. 그거는 해당 재화의 수요의 증가로 나오죠. 수요의 증가니까 이건 가격 상승의 요인이고, 지역 내 유입인가 증가도 가격 상승 요인인 거죠. 지금 가격 하락 요인 찾으니까 수요의 감소 요인을 찾거나 공급의 증가 요인을 찾아라. 감소 요인은 수요 감소 요인은 기업밖에 없고, 공급 증가 요인은 디귿밖에 없으니까 기업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네. 요거는 알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떤 거면 가격의 변화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퍼센트 절대값 씌운 게 우리 가격의 탄력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 값이 어떻다는 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죠. 탄력성이 0이 된다는 얘기는 가격이 막 움직여봐야 양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완쫀 비탄력, 완비. 그래서 수직선이 돼버린다 이렇게 됐고. 토지 물리적 공급선이 불변이라면 물리적 공급선,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된다? 완전 비탄력적으로 수직이다. 15번하고 16번은 토지 공급 곡선 마찬가지 완비. 자,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래. 1이면 탄력성, 가격 탄력성 1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 기준하기 위해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가격 변화율만큼 수요량도 동일하게 변화한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17번부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총수입하고 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열심히 또 하셨는데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면 이제 일주일 동안 또 하셔야 돼. 근데 계속 강조드리면 1, 2월 과정에서는 1차 과목은 거의 매일 한 번씩 30분 이상은 본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해당 수업 있는 날
수업을 들으시고 동영상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복습을 진행하시도록 하셔야 되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또 예, 반가운 얼굴로 또 뵙겠습니다. 토요일 날 스타트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위클리 테스트 같이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서 위클리 테스트 2주차가 있어요. 2주차에 우리가 탄력성 부분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안 풀어봤으니까 그 페이지를 먼저 좀 펴주세요. 지금 3주차에 들어가 있나요? 같은 파트인가? 네. 겹쳐 있나요? 그 문제가? 여하튼 네. 2주차에 위클리 테스트 15번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수요의 가액 탄력성이 어떤 경우에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은 고정이다. 가격 변화는 상관없이 수요량 변화가 고정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어떻다? 탄력, 비탄력. 완전 탄력, 비탄력. 완비, 탄, 이거죠. 그 다음, 물리적, 토지의 물리적 공급 나왔으니까 완전 비탄력 나와야 되겠죠. 따질 것 없이, 고민할 것 없이. 왜? 단기, 물리적 토지의 공급 곡선은 수직이니까 완비. 17번, 임대주택의 수요의 가액 탄력성이 1이래요. 가액 탄력성이 1이라는 얘기는 가액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항상 일치한다. 그죠? 예,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 그러면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전체 임대료 수입은 단위 탄력이니까. 우리가 이거 변하려면 언제 변해요? 탄저비고로 우리는 따져야 되는데 이게 1이라면 탄력적이도 아니고 비탄력적이도 아닌 기준 1이니까 변화가 없다 해야죠. 18번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은 커진다 해야죠. 예, 갈아탈 놈, 바뀔 놈이 많다, 탄력적이다 라는 얘기고. 19번 우하향하는 신분으로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 수요 곡선 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가액 탄력성은 다르다? 맞습니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가액 탄력성을 이렇게 직각인 경우에는 직각 쌍곡선일 경우에는 가액 탄력성 어떻다고 했어요? 1이라고 했어요. 어느 지점에서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 지점 측정하는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탄력성은 다르게 나타나요. 그건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기출 지문이니까. 네. 다음 20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대요. 부동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래. 탄저이고 그러니까 저거잖아. 가격은 어떻게 움직인다? 적게 상승한다. 나와야죠? 네. 뭐 그림 그려서 따지고 있을 거 아니라고요. 탄저 비고 딱 이제는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만 암기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 공급 탄력 완전 탄력 나왔으니까 그때는 뭐야? 탄저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나와야 되겠죠. 불변. 적게 변화하다가 완전 탄력적이니까 그때는 불변. 그림 그리면 이거잖아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는데 공급 곡선 완전 탄력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나 가격은 여기서 고정이다. 고정. 수요의 가액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랬으니까 탄저비고 변하지 않는다.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4% 플러스 분의 오피스텔 수요 가격이 탄력성이 2라면 이거 절대값 씌운 게 2라면 여기 수요량은 얼마큼 변했나요? 이거 구하려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2, 4, 8%야. 그러나 플러스 8%다, 마이너스 8%다, 빼기 8%다. 그걸 아는 순간 레벨이 틀려지는 사람입니다. 네. 예, 우리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이지만 저걸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경제론 수요 법칙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득이 10% 증가하자.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했대. 10분의 8. 0보다 크다 작다. 10분의 8. 0.8이니까 크다 작다. 0보다 0.1, 0.0011 다 0보다 큰 거라고 그랬죠?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0.8도 0보다 큰 거다. 기준은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0보다 크니까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
수요 공급 탈승이 옳은 것,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우리 아까 다 해봤네요. 그죠? 이건 다 했어요. 좋아요. 이제 경제론 다 끝났고, 계산도 다 했어. 맨 마지막에 오늘 3주차 위클리 테스트 보실게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일정한 주기와 뭐 진폭으로 이렇게 되나요? 다른 주기죠. 그 다음에 다른 진폭으로 불규칙적으로 불안정적으로 반복이 되며 순환된다 하는 게 부동산 경기의 특징이고,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특성에 의해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 수 있다.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로 사용이 된다. 맞죠? 네, 착공, 거래량 이런 것들이 지표겠죠.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지금 부동산 경기량 아파트 같은 경우 어떻대요? 5,000채, 6,000채 월 그렇게 떨어졌죠. 예전에 뭐 잘 나갈 때 2만 채가 넘다가. 4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같은 외부적 충격으로 주택 경기가 하강한다면 이는 정부 정책 대책이니까 뭐다? 무작위적이다, 순환적이다. 무작위적, 랜덤. 5번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사격의 상한선이래요. 그럼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확장 국면이냐, 수축 국면이냐? 과거가 지금의 상한이라니까 점점 자고 나면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하향시장. 6번 거미집 이론 따를 경우에 부동산, 기업 부동산과 니은 부동산 모형 형태는 여기 수기, 공기 따졌다. 수기가 더 크다, 공기가 더 크다. 공기가 더 크다. 물론 이제 절대값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기 외운 거. 공기, 수. 그 다음에 이거는 둘이 똑같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순환. 나와야 되겠죠? 네. 맞아요? 네네네. 이런 거는 주는 문제잖아요. 나온다면, 34회는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35회 나온다면 숫자로 나올 거예요. 34회에서 아까 말로 나왔잖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35회 나온다면, 똑같이 거미집 이론이 나온다면 이렇게 숫자로 나온다. 7번. 시장 세분화된 일정 수준에 의해 주택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조그맣게 모은다. 그거를 시장 세분화, 맞죠?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시장 세분화. 네. 부분 시장으로 존재한다. 뭐 그런 것도 같은 얘기고. 부동산 시장의 유형, 규모, 품질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맞죠? 네. 원룸형, 대형 평수 다 다르잖아. 네. 9. 요즘 오피스텔이 올라간대요, 떨어진대요? 올라간대요? 오피스텔 요즘 이제 신도시 오피스텔이 남아돌아서 거기는 완전히 뭐 마이너스 P라고 그러죠. 신도시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텔. 그런데 어때요? 시내에는 오히려 지금 어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전세 안 가려고 하고 대부분 다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또 가려고 하죠. 9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쉽나요? 어렵나요? 곤란하고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0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부동산 나왔으니까 정보가 당연히 비대칭이죠. 예, 전철역 개발될 거 나는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 가입 형성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11. 부동산은 어떤 특징에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 개별성. 표준화가 어렵다. 일반 재화에 비해 대체 가능성이 낮다 해야 되겠죠. 갈아타기가 쉽지 않죠. 다른 놈으로. 12. 주거 불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을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좀 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14번 가면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되면 작업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되겠죠. 불량주택이 늘어나는 거니까. 16번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17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중강성이니까 이때는 과거와 현재는 알려져 있고 모르는 건 뭐예요? 미래 정보.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으로서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하는 투자 분석 뭐예요? 이거를 기본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혹은 과거 정보 하는 거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예, 해봐야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 해야 되겠죠.
18번.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 분석만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 얻기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해봐야 얻을 수 없다 해야 되겠죠? 네. 맨 마지막 20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될 수 있다 없다. 불안전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해야죠. 불안전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선택, 집중, 반복해 주시면 예, 우리 그 고득점 맞을 수 있으시니까요. 예, 지금까지 했던 거 집에 가서 합격 필수서도 좀 한번 반복해 주시고 일단 동영상 한 1.5배속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트, 위클리 테스트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차근차근 좀 해주시고 예, 일주일 동안 기운 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클리 테스트 4주차 보겠습니다. 예, 토지 비옥도 차이 나왔으니까 누구? 리카도 리차비 수학 체감의 법칙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예, 너무 자주 나왔어요.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했었죠. 리카도는 차액 지대에서 한계지 생산성 제로이기 때문에 지대가 없다. 그런데 그 마르크스는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요인이다. 따라서 절대지대설, 그거는 예, 절대지대설, 마르크스, 마절사, 사유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했죠. 절대지대설에서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줘야죠. 네. 5번 예, 지대란 매상구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 수송비 절약이 곧 지대를 발생시킨다. 수송비 나왔으니까 T낸이죠. T위 수 위치 지대설. 다음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뭐냐?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생겨나는 수입이다.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사유화 그 얘기죠. 그 다음 지대란 토지의 비옥다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절대지대설 얘기하는 거죠. 지대는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서 발생한다. 다 마절사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 얘기하고 있네요. 다음 7번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서 파악하였다. 다음 8번 튀내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 T위수 수송비 작풀 재배활동을 생산비와 수송비로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봤다. 그래서 도시 근교에서는 집약적인 농업, 언거리에서는 조방적인 농업. 다음 9번 토지 이용이 도시 중심으로 집을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경매에서 참가한다 해서 높은 가격 쓴 자부터 사용한다는 거 그 얘기죠? 요 얘기죠. 네,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 뭔가요? 이거는 뭔가 조금 애매한데? 중심으로 지배 능력이 따라 달라진다는 튀넨의 이론을 이거는 입찰지대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알론소 입찰지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가 좀 잘못됐네. 네. 9번은 답이 뭐예요? 알론소 입찰지대로 바뀌어야 돼요. 예, 10번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멀리 한다 가깝다 이지대라고 그랬잖아. 이지대. 예, 점이지대. 점이지대? 예. 고소득층은 더 멀죠. 예. 가깝게, 점이지대는 가깝게 위치한다. 11번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계가 많은 쪽으로 가야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야 되겠죠. 예, 3지대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 12번 도시공간 구조가 교통망 나왔으니까 교통축 나오면 선형 이런 부채꼴, 네, 부채꼴 모양으로 네, 간다. 호이트, 선형 이론 얘기하는 거고, 호이트는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 이런 거 있으면 누가 주거지를 갖는다고요?
고소득층이. 그 다음 14번 해리스 울만 다핵심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네, 5. 다음 베버와 래시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입 세 개가 다 나왔으니까 베버 얘기죠. 비용과 관련해서 비용 최소화,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으로 공장 입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6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입, 강요인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적하고 집적이입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중심지 이론 누구예요? 크리스탈라 크중. 중심지 계층 간의 포섭 원리로서 중심지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 중심지 이마트, 저차 중심지 동네 편의점.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고, 그렇죠? 네, 규모가 크다. 다양한 중심지 기능을 갖는다. 18번 두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 간의 A도시, B도시 서로 끌어다니는 힘, 흡입력은 인구의 그 도시 내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간의 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허프의 모형은 중력 모형을 이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해봤던 게 이거잖아요. 34회 이거 했더니 A는 40% 간다고 확률이 나왔고 잘못한 거 계산해봤더니 30% 간다고 나왔고 그래서 잘못한 거 수정하면 10% 차이가 나니까 네, 만 곱하기 30만 곱하기 10% 하면은 3억이 나오죠. 34회 정답이 3억이 되는 거죠. 20번 컨버스 허프 중에서 소비자의 특정 상품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직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와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하였다. 네, 우리 기본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물리적인 어떤 그냥 단순한 거리만 생각한 게 아니죠. 허프는. 네, 허프는 어떤 것까지 고려를 했었어요. 마찰계수 하면서 그 얘기를 풀어서 쓴 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다. 예? 마찰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가는 효용은 좀 낮다. 마찰계수 더 적은 쪽으로는 더 효용이 큰 쪽으로 간다.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달리 표시하면.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예. 허프는 그 어떤 거리, 크기, 매장 규모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고려했다?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하였다. 예, 그거를 추가를 시켜주세요. 자, 또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공부는 어떻게 한다? 선택하고 또 집중하고 반복해야죠. 네, 그러시면 고득점 보장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자, 위클리 테스트 갖고 계시죠? 위클리 테스트 오늘 받은 위클리 테스트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서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맞죠? 네.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시장 실패 초래하기 때문에 개입의 근거. 사적 편입보다 사회적 편입이 더 크대요. 사회적 편입이 더 크다. 이거 뭐 보는 순간 아 생태공원 얘기구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그렇죠? 세제 지원을 해주거나 세금 혜택을 주거나 이거 공공재 얘기죠? 공공재.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다. 맞아요? 틀리죠? 아니, 주택 보급률 100% 넘더라도 있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몇백 채 갖고 있으니까 문제지. 없는 사람은 아직도 많다. 그죠? 필요성이 없다. X. 5번 공공재는 소비의 경합성, 비경합성. 그 다음에 배제성,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다음 시장 실패 원인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공공재 시장 실패 원인이지요. 정보 비대칭성도
원인이죠. 외부 효과도 원인이고 불안정 경쟁 시장도 원인이고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이다. 다 정동진 동. 답은 미음. 7번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다가 그냥 맡겨놨대요. 그러면 그 재화는 과대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 과소하게 생산된다. 생태공원. 그 다음 외부 불경제네.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그건 과다죠. 예, 이거는 뭐예요? 생태공원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오폐수 유발하는 공해산업. 8번 용도지역 지구제와 같이 토지 이용 규제는 정부 외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된다. 이 용도지역 지구제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오폐수 기업에다가 해야죠. 부의 외부 효과, 예,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 용도지역지구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환경분담금 이런 거 예, 부과를 한다든지. 9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직접 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은행 직접 간접 직접 공영개발사업 직접 총부채 상환 비율 금융규제니까 간접 네 종부세 세금이니까 간접 부담금 간접 공공투자사업 직접인 거죠. 네. 10번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적 개입 수단이다. 맞죠? 네. 간접 직접 직접이죠. 네. 그 다음 11번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권 양도제는 둘 중에 어떤 것은 개발사업의 신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개발이익 환수제가 되겠죠.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재초안 하는 거. 12번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것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투기 지역 지정, 종부세, 토지은행, 택지 보유 상환, 용도 지역 어떤 거예요? 택지 소유 상환제. 예, 34회도 나왔고. 13번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 순서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네. 31회 갑자기 날짜를 물어봤어.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스러웠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날짜를 물어봤어.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IMF 겪으면서 기업들이 그전에는 부동산 많이 갖고 있었어. 근데 현금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다 망했어. 대표적으로 동아건설이 기억나세요? 리비아라는 데 가가지고 사막에 수로를 엄청나게 크게 공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거 돈 다 가가지고 저 김포에다가 땅을 막 샀단 말이에요. 김포 매립장. 그 토지 다 갖고 있었는데 그날 IMF 맞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빚 갚아야 되는데 그거 안 팔리니까 그냥 다 망했죠. 그래서 지금 김포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급하게 만들어진 게 자산 유동화예요. 그 부동산 그거를 증권화 시켜서 팔 수 있도록 한 게 자산 유동화 제도. 그러니까 IMF 이후에 생겼으니까 이거 언제 정도가 되겠어요? 2000년 초반에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IMF 이후에 생긴 건. 공인중개사 우리 지금 몇 회예요? 35회니까 이거 생긴 지 얼마 됐겠어요? 아주 오래됐죠. 네.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부동산 실명제는 어느 분이 했어요? YS 정부에서 확실하게 했잖아. 확실하게. 예. 부동산 실명제. 그 다음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언제부터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가장 오래된 게 공인중개사 제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자산유동화 제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디귿이 먼저네. YS 정부가 먼저니까 YS 정부 끝나면서 IMF 들어간 거잖아. 네, 그 다음에 기억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되겠습니다. 14번 정부의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액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임대주택으로 유입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 감소된다. 어떤 거예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감소되고 또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가가지고 공급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네. 그 싼 가격에 있는 그럴 바에는 난 머리 아파서 임대 놓지 않고 아예 그냥 다른 용도로 쓸란다. 뭐. (15번) 주거복지 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 보조의 일종이다. 맞죠? 주거급여니까 소비자 보조 방식이다. 예. 그 다음 16번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므로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이 오히려 늘어난다 해야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원을 지원받아 대학생, 초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또 나왔네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행복주택, 행복해야 된다. 18번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대요. 어떤 게 더 비탄력적이라는 거야? 수요, 공급이 비탄 쪽이 비비 더 부담한다. 공급자가 더 부담 크다 해야죠. 네네. 19번 토지의 공급 곡선이 어떤 경우에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이 왜곡이 초래되지 않으니까 토지에 대한 단위세를 부과하는 게 좋다라는 게 토지가 어떻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고 자원 배분이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20번 부동산 조세 중 국세이면서 보유 과세이면서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종부세가 되겠네요. 네. 자, 쉽게 해결이 됐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론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혹시 제가 지난주에 숙제할 때 숙제 말씀드렸는데 기초과정에서의 부동산 투자론을 좀 보고 오시라 했는데 보고 오셨나요? 동영상을? 네. 잠깐 쉬었다가 부동산 투자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OX 문제 볼게요. 위클리 테스트 1번.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 위험이다, 비용 위험이다. 사업이죠. 경기 침체 나왔으니까. 2번.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최소한의 수익률이고 그것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했죠. 네. 주관적 수익률, 기회 비용. 부동산 투자가가 위험 회피형이라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더 많이 달라고 해요? 낮춰요. 위험 회피형이니까 많이 달라고 하죠? 네. 그래서 기울기가 급하죠? 네, 이거는 적극적인 투자가. 이거는 보수적인 투자가. 이거는 적극적인 투자가. 4번. 투자 대안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표준 편차가 높은 걸 낮은 걸 택한다. 낮은 걸 택하는 것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인 거죠. 네, 안전하게 가는 것이 맞다. 5번. 부동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종목수를 늘릴수록 뭐를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거죠. 체계적 위험은 절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감소시킬 수 없고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감소되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거죠. 두 개의 투자자산 수익률이 서로 어떤 경우 상관계수가 양을 갖는데 양이라는 건 서로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거죠. 예, 위험 분산 효과가 그럴 때 작아진다, 커진다. 응? 네?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지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상관계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플러스 1 쪽으로 갔을 때는 위험 효과가 분산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 1로 가야지 위험이 분산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했으니까 서로 반대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음의 값을 가질 때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진다. 효율적 투자 전선이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모든 위험 수준의 최대의 기회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의미한다. 맞죠? 네. 주어진 위험에서 기대 수익률을 최고 높은 것 다 그 집합. 그거를 효율적 투자 전선. 다음은 오피스텔 빌딩의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종목이 아닌 것. 순영업소득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 위에 있는 것들 필요하죠.
순영업소에 나오기 위해 계산하는 거, 공실도 필요하고, 총 수입 계산하려면 임대료, 주차, 기타 수입도 필요하고, 화재보험, 영업경비도 필요한데, 이자 비용은 필요 없죠. 이자 비용은 언제 필요해요? 순영업소득 빼기 부채 서비스액 하면 세해 전 나오니까, 세해 전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부채 서비스액이 필요하지만, 네,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는 2차 이자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밑에서 빼는 거는 필요가 없어. 위에서 빼야 돼. 위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꼭 필요한 항목이죠.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원리금 상환액, 이자 지급을 가산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이자 지급액을 가산한 것을 합쳐가지고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원금 상환액 더하기 이자 상환액 합친 것을 말한다. 이거를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하니까 그거 다 기억하셔야 되고,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는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공식이다. 연금의 내가계수 맞죠? 연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 또 감채기금 계수가 연금의 내가계수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거의 역수니까. 그렇죠? 네.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공식이고, 연금의 내가계수는 뭐의 역수다? 내가계수는 미래가치 계수니까. 예? 미래가 깜깜하면 내 미감 이렇게 외우든지, 미래가 깜깜하면 예.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감채기금 계수, 연금 현가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라고 했고요. 현저. 미래가 깜깜하면 현재를 저당 잡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감 현저. 12번. 현재 주택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 상승한다. 지금 일시불 연금. 네? 일시불 연금. 일시불. 주택구입은 한 번만 한 거니까 일시불. 그 다음에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 10년 후 주택가격이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산을 내면 1 더하기 R%의 N승. 일시불 미래 가치 계수가 필요한 거죠. 일시불 내가 계수가 필요하다. 그 다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시 융자금에 대한 월 불입액. 이거는 원리금 합계 부채 서비스액 계산하는 거니까 뭐가 필요하다? 부채 서비스액 이러면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다? 저당상수가 필요하다. 근데 연금의 현가를 알아도 이 현재 가치 계수를 알아도 이거하고 서로 역수니까 알 수는 있겠죠. 굳이 하려면. 네? 연금의 현가 계수가 저당상수의 역수니까. 14번. 5년 후 주택급을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지금 이 3억 원은 일시불 연금 매월 말 불입하는 거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여기 써 있는데. 예? 써 있잖아요. 후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현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후라는 거니까 미래잖아, 미래. 5년 후. 5년 후. 예. 거기에 필요한 자금 3억 만들기 위해서 3억 만들기 통장 얼마씩 적금할래?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적금액은 3억 원에 대한 뭘 곱하면 된다?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나오는 거죠. 네. 감채기금 계수 곱하면 나온다. 다음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방법 중 할인 기법이 아닌 것. 할인, 순영가 할인 맞아요? 할인 맞다. 그 다음 수익성 지수 할인 맞죠? 내부 수익률 할인 맞죠? 그러나 회수기간법, 회계적 수익률법은 할인 방법이 아니다. 비할인. 16번. NPV,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것이다. 기대 수익률로 할인한 것이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거 맞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 17번. 내부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도록 하는 할인율, 그때의 할인율로서, 그러면 NPV가 0일 때 할인율, PI가 1일 때 할인율, 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 다 같은 얘기죠. NPV가 0일 때 할인율, PI가 1일 때 할인율, 순양가를 영어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무엇으로 나눈 것이다?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왜 지분이에요? 세전, 세후 다 이거는 이제 그 위에서 부채까지 다 뺐잖아요, 이미. 예? 다 뺐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 돈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것이다. 부채 비율은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든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죠. 분모에 대한 분자죠.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분모가 지분 투자액분의 부채 비율이죠. 부채액. 대부 비율이 50%라면 LTV가 50%라는 얘기죠. LTV가 50%라면 부채 비율은 몇 프로가 돼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LTV가 50%라는 얘기는 10억 생각하면 5억 이런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부채 비율은 몇 프로가 돼요? 5분의 5니까 100% 맞잖아. 이렇게 이거일 경우에 부채 비율은 몇 프로인가요? 물어보면 이렇게 그냥 1억이든지 10억이라든지 총 투자액을 가정을 하고 하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네, LTV가 40%래요. 부채 비율은 얼마라는 거예요? 가정하면 된다. 10억이라면 얼마? 융자액은 4억. 자기 자본은 6억이니까 어떻게 몇 분의 몇? 6억 분의 4억.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LTV가 60%라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가정을 하면 되잖아요. 10억 중에서 6억은 융자액, 자기 자본액은 4억. 따라서 부채 비율은 얼마다? 뭐분의? 4억 분의 6억. 15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50%라는 거는 이렇게 5억. 동일하니까 부채 비율은 100%. 20번. 수명업 소득이 2,100만 원이고 총 투자액이 3억 원일 때 총 자본 환원율은 뭐분의 뭐? 총 자본 환원율은 총 투자액분의 수명업 수익이죠. 3억 분의 0.21억 2,1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7%네요. 7%. 자, 총 자본 환원율을 뒤집으면 역수는 뭐라고 해요? 순명업 소득 승수라고 했어요. 네, 소득 승수는 7% 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1 나누기 7%. 1 나누기 0.07 하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투자론은 다 끝났어요. 투자론은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계산 문제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가 90% 이상이 다 계산 문제다. 근데 계산 문제 일단은 개념이 중요해요. 이게 뭘 물어보는 거고 그러한 계산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을 통해서 계산되는지 이거를 좀 반복해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직접 막 계산해보고 계산기도 돌려보고 해야지 내 거가 되지 그냥 강의만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절대 내 거가 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연습을 좀 해주시고 오늘 강의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익힘장 관련해서 해설 강의 꼭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두세 번 반복을 꼭 해주십시오. 지금 한 번 고생하면 1년 내내 편해지는 거예요. 네. 자, 또 오늘 4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위클리 테스트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클리 테스트 보시겠습니다. 1번. 주택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말한다. 어떤 금융? 주택 구입하는 사람이니까. 개발금융, 소비금융. 소비금융이죠. 2번. 다음의 조달 방법 중 부채금융인 것. 부채와 지분금융인 것 구분하라고 했죠. 조인트 벤처. 부채. 조인트 벤처. 지분. 그 다음에 신디케이터도 지분. 공모에 의한 증자도 지분. 그러나 니은, MBS.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요거는 두 개는 다 부채금융이라고 했습니다. 채권, 증권, 대출. 이런 거 들어가면 다 부채죠.
이건 주식이죠, 주식. 이건, 동업하자는 거잖아, 동업하. 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겠다는 게 부동산 신디케이션. 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법인들끼리 한다는 게, 조인트 벤처.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 개정 용도가 아닌 것은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하는 거.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융자 또는 출자 하겠죠? 네. 준주택에는 기타 오너, 기숙사, 다중생활주택, 오피스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도 조그만 것들이니까 하겠죠.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네.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융자. 이것도 하겠죠. 예,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도시기금에서 제공한다. 4번. 일반적으로 만기가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로 차입하는 것이 고정금리로 차입하는 것보단 이자율이 낮다 높다. 처음에 받을 때. 변동금리가 높아요? 고정금리가 높아요? 처음에 가면. 고정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차입하는 것이 이자율이 낮다 해야죠. 2는 변동금리는 유동성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차입자가 금리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변동금리니까 누가 부담한다? 차입자가 금리 위험 부담하고 은행은 은행은 상관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게 변동금리라는 것이다. 네,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의 변동 위험은 누구에게서 누구로 전가된다. 짧게 만든다. 1년에서 3개월로 짧게 바뀐다. 그러면 리스크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것이다? 차입자한테.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은행이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것이죠. 네. LTV, DSR. 주택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데 담보가치, 주택 담보가치 기준으로 정하는 건 LTV예요, DSR이야? LTV,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차입자 소득 나왔으니까 연소득 중심으로 대출 규모 결정하는 거? DSR. 그래서 LTV, DSR 나오면 융자액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융자액은? 제가 잊지 말라고 막 가르쳐 줬는데. 응? 연달아? 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상환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액이 상환 중 원금 상환액이 커진다, 작아진다. 원리금 균등에서는 처음에는 이자가 많다가 그 전체 균등된 금액 중에서 원금 상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예? 맞죠? 예.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둘 중에서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감소하니까 당연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겠죠. 네. 원리금 균등이라는 건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9번. 대출 시행 시점에서 DSR은 체증식보다 체증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작다. 왜요? 대충 실행 시점에서. 작다, 항상.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네. 그쵸? 네. 이거 하면 은행에서 대출 많이 안 해주겠죠. 이것보다도. 10번.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간의 총 이자 수익 크기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체증식, 원리금 상환 방식 순이다. 총 이자 수익 크기는 처음에 어떤 게 가장 크겠어요? 만기까지 이자 가장 은행으로 따지면 총 수익이 어떤 게 가장 좋겠어요? 체증식이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원금, 체증식,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왜? 원금 균등은 빨리빨리 원금 상환이 줄어들어서 상환 잔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자 받을 게 적다. 그렇죠? 11번.
2차 주택 저당 대출 시장은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주택 자금 대출 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2차. 맞아요? 네. 이거는 HF가 은행에다가 예, 저당 채권 매입해서 공급해주는 그 시장을 말한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MBB는 BBB, B 나왔으니까 발발발. 채권형 맞나요?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공하는 것이 발행자가. 그죠? CMO는 트렌치별로. 트렌치가 아까 우리가 만기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눈 거 그걸 각각을 트렌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만기가 다양하다. CMO. CMO는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MPTB예요? MBB예요? MPTS야? MBB야? 응? MPTS가 있고 MBB가 있는데 두 개 다 아니고 두 개로 혼합해 놓은 MPTB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네. 14번.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유동화는 유동화 자산 양도 방식에 있어서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맞죠? 예,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매매, 양도한다. 다음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요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래. 저당채권 유동화 속하나요? MBS 발행. 네. 그 다음 주택저당채권 보유. 맞고요. 평가 실시 맞겠고. 노후연금 보증. 맞죠? 주택기금관리는 어디서 한다? 국민주택기금관리는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택은행 없어지고 이거 관리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16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맞죠? 예, 보증서 누가 끊어준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보증하고 있는 거, 지급보증. 17번.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연금의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주택담보대출 가격을 초과한대요. 더 많이 받았대. 초과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 법정 상속인이 상환할 필요가 없다 해야죠.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청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PF금융은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한 캐시플로우,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맞죠? 네. 여기 이제 사업 자체 자산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 토지 이런 거겠죠? 토지 매입한 거. 예.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까지 분양대금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담보로 제공한다. PF금융에서 19번 PF금융에서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표시되지 않는다. 않는다. 따라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부외금융이다라고 했죠. 예. 20번 PF금융은 개발사업주와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 있으므로 개발사업주의 파산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해야 되겠죠. 절연시켜 놓은 거예요. 그 투자 주인하고 그 사업하고 단절시켜 놨다. 예. 아주 오늘 뭐 하루 종일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예. 금융론 이렇게 해서 4시간 동안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집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꼭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예, 일주일 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위클리 테스트 갖고 계시죠? 위클리 테스트. 네, 위클리 테스트 보시겠어요? 지금 8주차 핵심 요약 노트는 제가 오늘은 좀 생략을 할게요.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예.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하죠? 핵심 노트 안에서 다 시험은 나온다. 예. 꼭 한번 그게 우리가 핵심 필수설은 설명 위주로 되어 있고 핵심 단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 형태를 지금 개발 관리 마케팅은 당연히 지문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핵심 노트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위클리 테스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어떤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과 관련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는 게 맞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쇼핑몰을 짓기 전에 그 지역의 경제, 그 지역은 인구가 어떻게 됐는지, 소득이 어떻게 됐는지, 가구수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먼저 따진다고 그랬죠? 그게 어떤 분석이에요? 지역 경제 분석이다. 지역 경제 분석. 네, 지역 경제 분석이. 흡수율 분석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흡수율 분석은 일정 기간 내에 얼마나 빨리 분양이 되느냐, 그렇죠? 얼마나 잘 팔릴 것이냐, 임대가 잘 될 것이냐, 그것 따지는 게 흡수율 분석이라고 했고요. 2번, 네, 시장성 분석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향후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점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얼마나 잘 팔리느냐, 얼마나 잘 임대가 될 수 있느냐 따지는 거는 시장 분석이다. 시장성 분석이다. 시장성 분석이다. 이거 꼭 구분하자고 그랬죠? 예, 시장성 분석이다. 시장성 분석.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느냐, 임대가 잘 될 수 있느냐 따지는 거. 시장 분석은 뭐예요? 시장 분석은 뭐였습니까? 시장 분석은 어떤 것을 시장 분석이라고 했어요? 수요 공급. 그 건물의 수요 공급을 따져보는 게 시장 분석이라고 했고요. 네, 시장성 분석은 네, 매매, 임대. 아이고.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맞네요. 예, 맞죠. 다음 4번. 다음 중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입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긍정적인 거래요. 사업자한테 유리한 것을 찾아라는 얘기죠.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사업성이 있나요? 사업 시행자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분양해가지고 빨리 완공해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공사 기간이 길수록 공사비만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출 이자율이 상승한대요. 그건 불리하죠. 네. 공급자도 PF 금융 다 빌려 쓰고 있는데 요즘 PF 금리가 15%, 20% 막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초기 분양률의 저조. 그거는 불리하죠. 분양이 잘 돼야지 시행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건데. 인허가 시 용적률이 증가한대요. 좋은 거죠. 용적률이라는 뜻은 뭐예요? 얼마나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 용적률. 그거를 증가시켜 준다니까 좋은 거죠. 우리 여기 가까이에는 성수동 가면, 예, 성수동에 예전에 준공업지역이었어요. 준공업지역을 요즘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서 거기가 용적률이 뭐 2000%, 3000% 막 이렇게 해주니까 건물을 높게 지을 수도 있다. 그거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다.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이 상승한대. 부지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 뭐 돈 많이 들어가는데 시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리하죠. 그럼 정답은 하나네요. 네. 리얼 하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상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이래요. 농지를 택지로 개발했대요. 농지를 택지로 개발했다. 그러면 무슨 개발이겠어요? 당연히.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 신개발이죠, 이게. 새롭게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니까 신개발이 된다.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 기업, 신개발.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한대요. 그거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환매 방식이다. 네. 매수 방식,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매 방식이다. 환매나 환지나 뭐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라고도 얘기하는 거고요. 네. (6번) BTL, BTO 방식 둘 중에서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했대. B죠. 동시에 공공에게 귀속됐으니까 T겠네요.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 운영권을 가지면서 BTO 사업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BTO. 그렇죠? 네. 아주 쉬워요. 네. 다음 7번. 민간이 개발한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준공 B 동시에 공공에게 귀속시킨다 T. 그랬는데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면서 국가가 임차한다 그랬죠?
리스. 그러니까 BTL. 예. 요즘 이제 국방부에서 군대 막사, 예, 군대 군인들 숙소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BTL. BTL. 그럼 8번. 민간이 개발한 사회 기반 시설을 정부에 이전하지 않고 T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이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유하면서 보유 own 하면서 운영한다. 오퍼레이션 하면서 빌드 하는 거니까 BOO 방식이 되겠네요. BOO 첫 글자 따서 own operation build own operation BOO. 9번 자산 관리, 시설 관리는 건물의 설비, 기계, 유지 관리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는 시설 관리, 자산 관리. 시설 관리, 자산 관리. 시설 관리는 facility management, 그 다음에 property management, 그 다음 asset management 세 개로 나눠준다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여기는 시설 관리, 가장 초보적인 소극적인 관리, 시설 관리. PM은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는 현금 흐름, 예산 관리하고 임대료 들어오고 나가는 거 따지고 그런 거라고 했죠? 예, AM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다 적극적인 관리라고 그랬어. 매각을 해서 우리 어떻게 비싸게 팔아먹을 거냐 그런 전략 세우는 거 그런 것들이 예, 자산 관리라고 했어요. 10번 다음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의 유형은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투자 리스크 관리하고 매각 관리하고 재투자 결정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슨 관리다? 자산 관리입니다. 네, 자산 관리. 자기 관리가 있고 위탁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전문성 나왔으니까 당연히 보자마자 위탁 관리가 나와야 되겠네요.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한 방식이다. 네, 위탁 관리. 예. 자, 12번.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거니까 조임대차, 비율임대차, 비율임대차 우리가 계산하는 것까지 다 풀어봤어요. 그렇죠? 일정 비율에 의해서 추가 임대료를 낸다. 어떤 방식? 기본 임대료에다가 플러스 추가 임대료를 내는 것이 비율임대차다. 그렇죠? 근데 이 추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된대요? 예, 총 매출액에서 그 다음에 손익분기 매출액을 빼고 그 추가되는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되는 게 추가 임대료죠. 네. 13번 어떤 마케팅 전략이 공급자 중심이래요. 공급자 중심은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시장 점유죠. 예, STP, 4P 믹스. 네.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시장 땅 따먹기 하는 게 시장 점유죠. 땅 따먹기 하는 게 시장 점유. 다음 14번 STP 전략은 STP가 뭐였어요? 셀, 타겟, 그 다음에 포, 예, 시장 세분화, 표적, 그 다음 포지셔닝 맞네요? 예, O 되겠습니다. 15번 시장 세분화와 차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세분이니까 뭐 시장 세분화 나오겠죠. 예, 타겟하고 그다음 차별화는 뭐였습니까? 아까 차별화는 제가 무슨 예를 들었어요? 아까 스타필드 얘기했잖아요. 스타필드 차별화. 스타필드가 각 지역마다 다르다 모습이. 네네.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그것은 세장 세분화. 다음 16번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라는 게 4P 믹스를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믹스라는 단어는 이거에서만 나왔으니까 4P 믹스가 뭐였어요? Place, Product, Price, Promotion 맞나요? PR, PL 맞네요. 포지셔닝은 아니라고 했고요. 효과적인 이용 마케팅 구성 요소인 4P의 조합을 말한다. 맞네요. 예. 예, 이렇게만 나오면 참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한 달만 공부해도 바로 시험을 보는데 지장 없죠. 예. 자, 그러면 3교시까지 해서 우리는 2교시까지 했고요. 2교시까지
개발, 관리, 마케팅 마쳤고요. 다음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는 감정평가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테스트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위클리 테스트 보시겠어요? 1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한, 불법적과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고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요? 없는 상태로 하나요? 원칙, 받는, 있는 그대로.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그랬죠? 2번 과거의 어느 시점 돌아가서 가는 거. 민법에서도 너무 많이 읽고. 소급 평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번 두 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대상 물건의 상호간의 용도 불가분이 있는 경우 일괄이다, 구분이다. 이때는 구분, 불가분이니까 일괄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일괄. 일괄 평가할 수 있다. 4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주상복합에서 가치를 달리한다. 그러면 그때는 구분해서 감정평가해야 되겠죠. 네. 5번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언제로? 현재로 환원한 값을 의미하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네. 다음 6번 가치 어떤 요인? 가치 어떤 요인? 형성 요인. 경제적 가치, 시장 가치. 경제적 가치예요. 여긴 시장 가치 아니에요. 일지계. 7번 지역 분석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하는 지역 내에 부동산의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이니까 표준적 이용, 최유효 이용. 표준이 나와야죠. 지역이 표준이다. 네, 이에 대하여 구체적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 광진구 정도면 이 정도야 가격 수준이죠. 네, 개별 분석할 때는 구체적 가격, 최유효 이용, 개별 분석할 때는 그런 단어가 나와야 되고, 지역 분석 때는 표준적 가격 수준이 나와야 되고. 8번 지역 분석은 어떤 거와 관련이 있나요? 외부랑 내 건물과 어떤 연결성이 있느냐, 그걸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합이에요, 균형이에요? 적합이죠. 우리 원칙, 가격의 제 원칙 생각하면 내부, 균형은 내부, 적합은 외부. 개별 분석이니까 그건 내부를 보는 거잖아요. 그때는 균형, 각각의 구성 요인들이 어떻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느냐,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다음 9번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동질적이라고 했으니까 인근 유사 어떤 거? 인근 봐야 되겠고요. 가치 형성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 10번 균형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고 적합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11번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잔여법 성립 근거가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 핵심 노트 자료 한번 보세요. 핵심 노트 자료 2페이지. 거기 안 써놨네. 거기다가 꼭 써놓으세요. 수익 배분의 원칙 중간에 있잖아요. 수익 배분의 원칙. 토지의 가치나 지대는 자본, 노동, 경영 등 다른 생산 요소의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 생산성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원칙으로서 수익 분석의 이론적 근거가 되면서 그때 수익 분석법, 토지 잔여법, 그렇게 가로를 해가지고 써놔 주십시오. 토지 잔여법. 12번 어떤 원칙이 부동산 가격에 대체 관계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건 당연히 대체. 13번 최유효 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 수익성 4가지가 있었죠. 네, 그때 최유효 이용이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었다. 네. 그 다음 14번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어떤 거? 표준지 공시지가죠, 당연히.
그 다음, 지방자치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 선정하는 감정평가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기준이 된다. 어떤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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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써먹는데 어디다 써먹는다 그랬어요. 물론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데도 써먹지만 이렇게 개별 감정평가 할 때도 그걸 보고 써먹어야 된다 그랬죠? 네네. 다 표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억나시나요? 34회에 거래사례 비교법 하면서 공시지가 기준법 나왔었잖아요. 그때 우리 개별 토지 가액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표준지 가액에다가 시지계면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16번 토지 공식 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찾아가야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7번 개별 공시지가는 주로 세금 부과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사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다. 맞는 얘기죠. 네, 18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맞죠? 네네. 다 따로 개별 공시지가 계산 안 해도 표준지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걸 갖다 쓴다. 표준 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 주택의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한다. 있는 그대로 한다. 현황에 맞게 한다. XX. 아닌 것으로 없는 것으로 해서 표준지는 그렇게 한다 그랬죠. 네. 일반적인 감정평가 원칙은 있는 그대로 하는 건데 이때 표준 주택 가격, 표준지 결정할 때는 없는 거, 없는 상태로 해야죠. 20번.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맞나요? 아니죠. 없죠. 공동주택이잖아. 공동주택은 하나다. 전부 다 누가 발표한다? 국토부 장관이 그냥 하는 거지 개별 표준 없죠. 예,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단독주택 얘기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네. 다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2월 동안 너무 고생들 많으셨는데 우리 항상 공부는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하고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3, 4월에 다시 반복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우리 강도로 따지면 사실 1, 2월에 상당히 많이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고 그 내용 빠진 거 없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1, 2월에 우리 그 배웠던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 차원에서 주말이든지 한번 쭉 보시되 시간이 좀 되신다고 그러시면 우리 그 학원 카페에 모의고사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응? 그런 거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답을 맞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어보는 거야. 이거 배웠나 안 배웠나 기억이 나는지 그 내용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세요. 아니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는 직접 풀어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출문제로 다 풀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카페에 올려놓은 거 다운받아서 하시든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으로 그냥 보셔도 좋고. 네. 각종 자료가 우리가 많죠.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10문제지만 우리 뭐 쭉 10문제 해당하는 거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다 뭐 10문제 해볼만 하잖아요. 기출문제 3, 4회에 나왔던 거 다 풀어봤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 목표는 6개 이상만 맞추자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항상 계산 문제는 3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오니까 3문제는 뭐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3, 4월 때 1차 좀 더 신경을 집중을 해가지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4월 달에 모의고사를 한번 본다. 그랬을 때는 목표 점수 5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하는 데 지장 없어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10점은 충분히 올릴 수 있으니까 1, 2월 수고 많으셨고요. 3, 4월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